자, 이번 시간에는 연료에 관한 단원입니다. 연료를 연소시켜서 굴뚝으로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태로 보면은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그리고 기체 연료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료가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성분은 연소가 잘 되고 어떤 성분은 연소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성분 분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사에서는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공정법이라든지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지만, 산업기사 또 기사에서는 연료를 성분을 분석하는 것, 이것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사에서도 최소한의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원소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물리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공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원소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든 연료를 사실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로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라든지 이런 연료 상태일 때 분석을 많이 하고, 공업 분석은 주로 석탄일 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석탄을 주로 따뜻하게 가열을 해서 수분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또는 연소를 시켜서 초기에 그냥 이렇게 화염이나 연기로 해서 또는 연기로 해서 얼마나 날아가는지, 다 연소가 되면은 재가 얼마나 남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공업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소 분석하는 요소는 탄소 성분, 수소 성분, 산소, 질소, 황, 인, 기타 수분, 그리고 재가 되는 성분, 회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기호가 각각 의미가 있죠. C는 탄소가 카본을, 영어 단어로 카본을 탄소라고 하죠. 수소는 영어 단어가 하이드로겐입니다. O는 옥시전, 질소는 니트로겐, 황은 설파, 인은 포스포레이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영어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영어 단어의 스펠링의 첫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회분이 되는 경우는 원래 원소는 아닌데 재가 되는 것을 한자로 회 이렇게 말하고, 재가 되는 성분을 회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를 영어로 ash라고 해요. ash, ash, ash라고 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쓰는 이유는 ash라는 용어가 뒤편에 나와요.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법 중에 그냥 그대로 석탄을 덩어리째 연소를 시키는 게 있고, 석탄을 밀가루처럼 가는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분사를 해서, 기체처럼 분사를 해서 연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기체처럼 가는 가루로 빻아서 연소를 시키면은 타자마자 금방 연기 중에 이 재가 되는 성분이 먼지처럼 섞여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재, 그래서 앞에 플라이를 붙여서 플라이 애쉬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료편 설명하면 나옵니다. 석탄에서. 자, 이처럼 재가 되는 성분을 애쉬, 그래서 A자 기호로 쓰고요. 연료 중에 들어있는 수분은 워터, 그래서 W로 기호를 썼습니다. 자, 이처럼 성분이 많은데 크게 나누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인 이렇게 다 있지만,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진짜 연소가 가능한 성분, 이것을 가연 성분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타지 않는 성분, 불연 성분으로 구분합니다.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연소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연소,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가연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연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 그런데 사실 산소는 공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질도 의미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일러에서 에너지 관리에서는 직접 연소실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또 연료를 분사해서 불을 뗄 때 공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그냥 가연 성분이 산소와 결합한다 이것을 화학적으로는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되어서 빛과 열을 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범위를 넓히면은 그냥 일반적인 연소가 됩니다. 연소실에서 연소를 시켜서 그 열을 이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뭐 화재라든지 뭐 폭발이라든지 사고에 의한 그런 연소까지도 포함한 의미가 됩니다. 자, 가연 성분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 수소, 황. 이 세 가지가 가연 성분이라고 하는데 가연 성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연 성분만이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공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핀셋으로 찝듯이 산소 성분만 이렇게 찝어서 투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를 연소실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연 성분이 공기를 필요로 한데 반드시 연소가 되고 나면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발열량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발열량이 얼만큼 나올까? 이것은 열량계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이 열량을 측정하는 열량계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지만 실기시험, 주관식에서는 간혹 나옵니다. 주로 액체연료, 기체연료 이런 것을 열량을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열량계 종류를 적어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연성분 세 가지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C가 산소 O2하고 합해져서 공기 중에 산소이죠. 그리고 어떤 가스가 되냐면은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돼요. 다른 말로는 탄산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량이 발생하는데 8100kcal가 발생합니다. 얼마? 탄소 1kg당 발생합니다. 이것은 물론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이만큼 열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 성분은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O가 됩니다. 이걸 화학을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분들은 일단 외우시면 되고요. 또 이것을 세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기초 화학에 대해서 설명한 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성분은 연소가 되면은 34,000kcal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황은 공기 중에 산소 O2하고 합해져서 연소된 뒤에는 SO2, 이산화황, 즉 아황산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500kcal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열량이 이제 가연 성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연소 후에 발생하는 이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SO2가 이 하나만 뭐 대기 오염이 되고 나머지 가스들은 대기 오염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특히 이 SO2가 빗물에 섞여서 지상에 떨어질 때 산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연한 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폐열회수장치 설명드릴 때 설명을 했었죠. 연료 중에 들어있는 황의 성분이 연소 후에 이산화황, 즉 아황산가스가 되는데 이게 과잉산소와 결합해서 무수황산, SO3가 되고 그게 이슬방울과 같은 물기와 결합을 해서 진짜 황산이 된다. 그 황산이 절탄기나 공기 열기 표면에 묻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가 뽕뽕뽕 뚫리면서 부식이 일어난다. 이게 저온부식의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가연 성분 중에서 수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소는 연소가 될 때, 즉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34,000kcal/kg의 열량이 발생하는데 동시에 H2O, 이건 물이죠. 물을 나타내는 분자식인데 물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만큼 뜨거운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이 뭘로 상태가 바뀔까요? 수증기로 변화가 되죠. 저절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발생했던 34,000kcal 가운데에서 일부 열을 흡수하겠죠.
잠열 상태로 흡수를 해서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배기가스와 섞여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굴뚝을 보면 하얀 김처럼 몽글몽글 연기처럼 올라오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시동을 걸면은 뒤쪽에 보면은 배기구에서 하얀 김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수증기 성분입니다. 자, 이처럼 연료 성분 중에 수소는 연소 시에 생성되는 수증기 H2O로 인해서 발생된 발열량 중에 일부를 증발 잠열로 손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탄소 성분이 타면은 1kg당 8,100kcal씩 발생한다. 또는 수소가 타면은 34,000kcal씩 나온다. 그리고 황이 타면은 2,500kcal씩 나온다. 이렇더라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고위 발열량이라고 해요. 하지만 수소 성분이 연소된 후에 발생하는 수증기가 뺏어가는 열량이라든지 애초에 처음부터 연료 중에 들어있었던 수분이라든지 수분도 연소시로 그대로 같이 투입되어서 발생한 열이 있다면 그 열을 흡수해서 같이 수증기로 날아가는데 이처럼 수분이나 또는 수소 연소시에 생성되는 수증기로 인해서 살짝 열을 빼앗기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생성되는 물의 양이나 또는 수소가 연소 시에 만들어지는 수증기와 연료 중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 그것하고 이게 수증기로 변화되면서 빼앗아가는 열량, 증발 잠열을 요만큼을 빼준 것. 이게 실제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발열량 또는 진 발열량, 참 발열량이라고 하는데 고위 발열량에서 이만큼의 열량을 뺀 것을 보고 저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저위 발열량을 다른 말로 진 발열량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차이 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연료 중에 수소 성분. 수소 성분이 연소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료 중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물기, 수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중에 황은 연소 후에 아황산가스가 생성되면서 이는 저온부식의 원인이 된다. 또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요. 저온부식은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발생해요? 폐열회수장치 중에서 절탄기와 공기예열기, 굴뚝 쪽에 가까운 연소시설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불연 성분이 있다 그랬는데요. 가연 성분 CHS 세 가지 탄수, 황 빼고 탄소수, 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원소 분석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할까? 외우기가 좀 어렵죠. 원소 분석을 우리나라 한글 발음으로 하면은 그냥 촌스프 그렇게 외우세요. 촌스프. 촌스프를 영어식으로 표기를 하면은 CHON 촌 스프 SP 스프 이렇게 하고요. 탄소 수소 CHO 산소 N 질소 그다음에 황 S 그다음에 P 인성분 이렇게 하고 이 영어로 표기된 게 이제 원소 기호이죠. 이렇게 하면은 좀 암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촌스프 CHONSP 이 가운데 연소가 가능한 게 바로 C 탄소, H 수소 그리고 S 황성분입니다. 나머지는 안 타는 거죠. 안 탄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연소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가연 성분이 연소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고 그냥 관계도 하지 않고 상관도 없는 그런 성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성분, 불연 성분은 전부 다 나머지 성분인데 산소 O, N, 질소, P 그리고 기타 아예 뭐 재가 되는 성분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은 전부 다 불연 성분이고 그 가운데 한 가지 O라고 쓰여져 있는 산소 성분은 조연 성분입니다. 조연은 도울조. 뭐 선진국에서 후진국도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뭐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뭘 지원해 주면 원조한다 그렇게 하죠. 원조, 무상 원조 이런 것도 있죠. 이 조가 뭐냐면은 돕는다라는 뜻이고
연은 연소가 된다, 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소가 될 때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즉 그게 산소라는 거죠. 왜? 연소의 뜻이 뭐였어요? 연료 중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탈 수 있는 가연 성분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그러면 공기 중에만 산소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연료 속에 산소 성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료 중에 포함된 산소 성분은 공기의 산소와 똑같이 연소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산소 성분을 조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성분, 그러면 연료 중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뭘까? 가연 성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CHS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이 황성분은 타기는 타지만 열량이 가장 가연 성분 중에서 적게 나옵니다.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열량이 어차피 나온다면은 그냥 연소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요. 왜 그러냐? 황은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아황산가스가 되는데 바로 폐혈배수 장치의 절탄기 공기의 열기를 부식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들어있는 것보다는 안 들어있는 것이 더 나은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은 가연 성분이기는 하지만 불순물에 속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가연 성분 세 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주성분을 골라라 그러면은 C, 탄소하고 H, 수소 두 가지 성분이 되겠습니다. 연료의 종류에 뭐 석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유류죠, 또 가스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LPG라든지 또는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사실 탈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 대부분 탄소와 수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 불순물이죠. 이 주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순물에 속합니다. 산소 O, S, N, P, 그래서 황, 질소, 인까지 나머지 기타 수분이나 재가 되는 성분도 불순물에 속합니다. 이게 조금 구분하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기 쉬운데 꼼꼼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성분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불순물이긴 하지만 그중에 황이라고 하는 경우는 열량이 조금 나오는 가연 성분이다. 그 다음에 불순물이긴 하지만은 O라고 하는 산소 성분은 실질적으로 연소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연 성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원소 성분으로 분석을 하는 것 이외에 공업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게 뭘까?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냥 공장에서 정밀한 실험 장치나 이런 것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통상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공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공업 분석은 사실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느냐, 시료를 어떤 장소에서 또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도항무순, 암기 방법인데요. 도항무순. 이 교재보다 조금 심화된 내용입니다. 도항무순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지만 갑자기 수분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 시료를 한 군데에서만 딱 샘플을 한 군데에서만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석탄이 있다면 석탄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평균적으로 성분을 알아냅니다. 자, 이 시료를 채취하는데 채취한 시료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바로 이 베이스를 채취를 하는 위치나 또는 시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항구에 선적이 되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항구에 선적장에 쌓아놓습니다. 석탄을. 그 도착하는 즉시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하면 도착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습 베이스, 그 다음에 무수 베이스, 순탄 베이스. 자, 도착 베이스, 도착하자마자 분석하는 공업 분석 방법은 어떤 성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냐면은 수, 회, 휘, 고. 그리고 수회이고 앞에가 하나가 붙어서 습수, 회, 희, 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습 베이스는 습기는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 습은 습기고요. 그 다음에 수, 회, 휘, 고는 차례대로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를 앞 이니셜만 따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간단하게. 습수, 회, 휘, 고. 자, 이 습이라고 적혀 있는 게 뭐라고요? 습분. 습기 성분이다. 이런 소리예요. 습기 성분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물기가 질질 흐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항구에 그냥 그 도착하는 즉시 야적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막 물기가 비도 맞고 뭣도 하고 그러면은 겉에 흐르는 물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항상 연료 중에 습기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습기 성분 아예 빼고 눈으로 구분은 잘 안 되지만 막 흐를 정도는 아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은 완전히 바슬바슬하게 이렇게 건조한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축축한 기가 남아있는 이 머금고 있는 상태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이 습분은 아예 있는 걸로 처음부터 있는 걸로 하고 이걸 빼고 나서 나머지 성분만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4가지 성분으로만 분석하는 방법을 항습 베이스 분석 방법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 아예 습분이나 수분도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만 분석하는 것은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은 무수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아예 물기 종류는 없다고 치고 완전히 바싹하게 석탄을 말려서 건조를 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순탄 베이스는 온전히 순수한 탄소 성분만, 즉 연소를 시켰을 때 진짜 타는 것에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만 분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회분은 빼고, 회분을 뺀다는 말은 회는 뭐예요? 회분은 재가 되는 성분이죠. 재회자를 써서 재색깔, 잿빛 색깔 그러면 색깔로 회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회가 재가 되는 성분은 회분이라고 그러는데 재는 아예 안 타니까 탈 수 있는 연소가 가능한 진짜 연탄 성분, 진짜 석탄 성분만 분석을 하는 것을 순탄 베이스라고 합니다. 순수한 탄소 성분만 연관되어 있는 거. 그것을 휘고 2가지만 분석하는 건데요. 휘발분과 고정탄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순탄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휘발분은 뭐냐면은 휘발분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연탄 같은 경우, 석탄 같은 경우 연소 초기에 화염이 발생하면서 불꽃이죠. 불꽃이 올라오면서 석탄 위로 이렇게 화려하게 불꽃이 올라오면서 사실 많은 열은 내지 않고 아마 그름이 되면서 완전 연소는 아니고 그름이 나면서 이렇게 연소가 되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사그라들면은 진짜 연탄은 나중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이 불꽃이 초기에만 일어나지 번개탄 불 붙였을 때 발생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전체가 그냥 빨갛게 되면서 불이 붙죠. 그러니까 연소 초기에만 불꽃이 일어나면서 검은 매연이 나듯이 연기가 나면서 사라지는 성분이 휘발분입니다. 휘발유 성분이 아니에요. 휘발분. 자, 그러면 이 정체가 뭘까 하면은 황과 황, S 그리고 수소, H, 수소 이게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소량의 황과 소량의 수소 성분이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 황하고 수소하고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황화수소라고도 하지만 이제
다른 용어로는 메르캅탄 종류라고도 합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고요. 연소할 때 매캐한 냄새가 나죠. 연소 초기에. 그런 것을 휘발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도항무수 4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 바로 이 항습 베이스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이 공업 분석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업 분석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도착 베이스, 항습 베이스, 무수 베이스, 순탄 베이스.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4가지로 분석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이다? 항습 베이스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석탄 분석에 사용이 되고요.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약간 따뜻하게 가열해요. 일정한 온도로. 그러면은 완전 바짝 마르겠죠? 그럴 때 서로 질량 차이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 수분이 날아갔구나. 요만큼 2% 이만큼 그램수가 날아갔구나.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는 불을 먼저 붙여봐요. 불을 붙이면은 연소가 되면서 역시 무게가 줍니다. 연소가 되면은 탈 수 있는 성분이 공기와 결합되면서 가스로 날아가죠. 그 성분이 날아가는 없어지는 만큼 무게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초기에 날아가는 성분, 즉 불꽃이 일어나면서 이 정도 불꽃이 있을 때 점점점 무게가 약간씩 소량 줄어들면서 연소가 시작되는데 그 초기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줄어드는 질량만큼 휘발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꽃이 이제 사그라들고 완전 빨갛게 연소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다 탈 때까지 두는 거죠. 다 타고 나면 이제 까맣게 재가 되겠죠. 이 재가 남는 성분이 뭐예요? 회분의 무게가 되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줄어든 만큼이 고정탄소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래서 4가지로 주로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4가지로 그냥 구분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게 어디에서요? 석탄 분석할 때 사용되는 공업 분석 방법입니다. 자, 아무튼 석탄처럼 되어 있는 고체 그런 연료 상태도 있고 뭐 경유라든지 또는 중유라든지 이런 액체 상태의 연료도 있고 LPG라든지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상태의 연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어떤 상태에 이어야지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비 조건이죠. 부속장치에서도 급수장치의 구비 조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고급, 저작, 회병, 암기사항처럼 이 연료의 구비 조건은 일단은 쉽게 연소가 돼야 돼요. 연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연료는 사용처가 뭐예요? 태워서 열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발열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입이 쉬워야 돼요. 열량도 많이 나고 연소도 잘 되지만 세계 어느 곳에 가면은 한 곳에서만 그걸 판다. 우리 전 지구에서. 그러면 연료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다양한 곳에 많이 있고 풍부하게 있어서 구입하기가 쉽고 그 다음 가격도 싸야지 좋습니다. 경제적이어야 돼요. 좋은 건 아는데 타기는 타지만 열량도 나오고 뭐 하지만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비싸다. 그러면 고이 모셔놔야죠. 그걸 태울 게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취급하기도 간편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것도 손쉽고 또 저장도 용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우고 나면은 대기오염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공해 요인이 적어야 돼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가스 상태로 된 기체 연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 기체 연료는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가스 연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스는 그냥 이렇게 바가지에다 떠가지고 운반하기도 어렵죠. 가스만을 저장할 수 있는 새지 않도록 한 아주 고압 용기, 튼튼한 철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는 석탄은 그냥 빈 창고만 있으면 연탄 이렇게 쌓아 올려놓고 해도 저장해도 되죠. 편하죠. 그 다음에 석유류 종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그냥 빈 탱크만 있으면, 뚜껑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어때요? 지붕만 있다면 거기에다 통만 놔두면 그냥 담아놓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기체연료는 그렇게 되지 않죠. 하지만 기체연료를 나중에 사용하는 장점이 뭔가, 이 네 번째 불편함을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기체연료를 사용하잖아요. 왜? 공해 요인이 적고 열량도 어때요? 많이 나오는 편이고, 기체연료는 쉽게 연소가 되죠. 공기하고 섞으면 금방 구분이 되지 않고 잘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불편함이 조금 기체연료는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좋은 장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도시가스나 이렇게 LPG, 기체연료를 사용을 많이 하죠. 자, 연료의 종류는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이 제목을 보면 고체 상태로 딱딱하게 된 거, 두 번째 액체로 된 거, 세 번째 기체로 된 거,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고, 고체 연료에 해당되는 것은 석탄, 목재, 코크스, 목탄이 수시죠. 이렇게 네 종류 이상입니다. 등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석탄과 나무, 목재가 있는데요. 석탄을 구우면은 뭐가 될까? 굽는다. 공기를 차단한 채로 도자기 굽는 가마처럼 속에 넣어서 열만 가해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분 같은 것이 증발하고 열에 약해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성분이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진득하게 나머지 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제 그걸 굽는 거죠. 목재를 굽게 되면 뭐가 돼요? 숯이 되죠. 숯이 바로 목탄이죠. 목탄. 석탄을 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크스라고 합니다. 석탄을 나무 굽듯이 굽는 것을 코크스라고 해요. 자, 불고기집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연료들이 나옵니다. 이 연필 깎는 것처럼 육각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고 빨갛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화로에 담아가지고 나오죠. 위에 고기 이제 석쇠에 얹어서 이렇게 고기를 꺼먹습니다. 불판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과연 숯일까요? 아니면은 코크스일까요? 코크스입니다. 왜 석탄을 이렇게 굽느냐? 석탄이 품질이 좋은 것은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끓음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가 별로 나지 않는, 불을 붙이면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연소가 되는 게 없을 무자를 써서 무연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하게 연기가 나고 매캐한 냄새도 나고 하는 것을 유연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무연탄, 유연탄 밑에 더 저질 연탄도 있습니다. 석탄도 뭐 역청탄, 뭐 갈탄 이런 것 종류도 있는데, 저질 석탄 같은 경우는 연기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되는 성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연기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석탄을 찍어내요. 연탄 찍듯이 이렇게 성형을 해서 작은 틀에 넣고, 그리고 이걸 굽니다. 굽고 나면은 이제 연기가 안 나고 이렇게 날아가는 휘발분 성분이 없어지고 그냥 무연탄처럼 불이 붙습니다. 그게 바로 코크스인데, 불고기집에서 나오는 이 모양으로 된 게 바로 코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고기 꺼먹다가 이게 불이 이제 다 꺼져가면은, 사장님 여기 숯불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건 숯불이 아닙니다. 진짜 숯불은 숯이 어때요? 나무가 부정형으로 막 숯이 만들어지면서 막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형태가 일정치가 않죠. 그건 진짜 숯입니다. 하지만 육각 모양으로 따듬어 나오는 것은 코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고체 상태, 석탄, 목재, 코크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 특징, 구입이 쉽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론 이 특징이 예전에 규정을 해놓은 특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구입하기가 쉽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이 고체 연료를 취급하는 장소, 판매 장소가 줄어들었죠.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 기구가 많이 변화되고 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점점점 또 편리성 때문에 액체 연료, 석유류 쪽으로 넘어왔고, 그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체연료로 사용하는 추세라서 점점 이거 고체연료를 판매하는 것이 동네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각 동네마다 주유소는 있지만 연탄 파는 가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뭐 공장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특징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특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취급이나 저장은 용이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이 고체연료의 특징을 구분할 때는 나머지 액체나 기체 통틀어서 이 두 개하고 싸잡아서 이것과 비교를 합니다. 특징을. 그래서 가장 취급하기가 편해요.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되고 뭐 연탄이 연소 중에 폭발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는 연탄이 누설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화재가 또 발생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연소통에 넣어놓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조절을 잘 못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뭐 과열사고가 일어나는지 이럴 수는 있지만 연탄 자체가 인화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죠. 또는 공기 중으로 흐트러져서 날아가서 가스처럼 폭발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도 용이합니다. 연소장치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기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체연료, 석탄이나 목재 또 숯 같은 이런 종류는 주철제로 되어 있는 넓은 판에 구멍이 숑숑숑 뚫려 있는 위에 그냥 얹어놓기만 하면 그리고 밑에 공간만 띄워놓으면은 연소실 구조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밑에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 격자 모양으로 된 주철제의 연소장치, 즉 이걸 화격자라고 하는데 이게 얹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석탄이나 목재를 투입을 해서 연소를 시킵니다. 타고 나면은 이 구멍 뚫린 대로 재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 연소실 화구 문을 열고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재를 긁어내면은 청소가 되는 거죠. 연소장치가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비비가 적게 든다. 이 기계 자체가 연소장치 자체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그냥 쌓아놓고 불을 태우면 되기 때문에 설비비가 적게 듭니다. 하지만 연료의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연탄이 축축한 상태도 있고 건조한 상태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도 열량이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는 정도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액체나 기체연료는 품질이 다 균일하죠. 엄청 똑같죠. 기름을 이쪽에서 퍼졌으나 이쪽에서 퍼졌으나 한 탱크에 있으면은 똑같죠. 10cm 옆에서 푼다고 해서 뭐 갑자기 품질이 달라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연소 효율이 낮다 그랬는데요. 고체 연료는 연소 효율이 낮다? 자기는 이만큼 몇 킬로그램을 태우는데 그 몇 킬로그램이 정확하게 다 타는 게 아니에요. 일부 성분만 타고 일부는 덩어리 그대로 남아있어요. 덩어리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재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재가 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낮은 거예요. 다 완벽하게 100% 그냥 연료 상태가 다 뿅 하고 사라지면서 연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체연료나 액체연료는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흔적이 남지 않고 다 타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불순물이 많아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섞여 있어요. 덩어리 속에가. 그래서 완전 연소가 곤란하고 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재를 처리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액체연료입니다. 액체연료는 비등점에 따라서, 즉 끓는 온도에 따라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쉽게 이렇게 증발을 하는 거에 휘발유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휘, 등, 경, 중 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등유, 경유, 중유 차례대로 있고요. 휘발유는 별명이 뭐예요? 가솔린. 등유는 케로신. 경유는 디젤. 중유는 벙커. 벙커유입니다. 디젤유, 벙커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중유는 등급을 나눈다.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몇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중유의 점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점도는 점액질, 그러면 점이 뭐냐면 끈끈하다 이런 소리예요. 끈적거리는 정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이고요. 기름이 끈적거리면은 안 좋은 거예요. 왜? 버너 노즐의 조그만 틈새를 향해서 분사를 해줘야 되는데, 밀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기름 자체가 끈적거리면은 그 좁은 틈새로 분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C급 상태가 되면은 아주 끈적거리기 때문에 분사가 되지 않아서 예열을 해야 됩니다. B급하고 C급은 예열을 해야 돼요. 미리 따뜻하게 데피면은 이 끈적거리는 게 녹아요. 그러니까 엿을 놔두면 딱딱한 엿도 따뜻하게 하면은 녹아내리죠. 그런 것처럼 끈적거리는 중유를 예열을 하면은 미리 살짝 데피면은 물처럼 녹아서 분사를 하는데 양호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고요. A급 같은 경우는 예열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자, 연료의 구비 조건 가운데에서 뭐예요? 취급하기가 편하고 저장도 편하고 이렇게 돼야죠. 운반도 편하고. 그런데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은 한겨울철에 예를 들면 휘발유는 영하 43도가 인화점인데요. 그 상태로 영하 40도 상태가 되어도 불실되면은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 증발하는 힘이 너무 세고 낮은 온도에서도 막 증발을 해서 증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가 차기 때문에 그만큼 인화의 위험, 폭발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취급하기도 조금 어때요? 위험이 따르고 그다음에 가격도 다른 것에 비해서 경유나 중유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서 경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연료 구비 조건에 따지면은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연료가 되겠죠. 물론 자동차로는 사용하죠. 자동차 연료로는 사용하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는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 보일러 또는 중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중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도 일부는 처음에 초기에 보일러를 시동하고 예열을 시킬 때 초기에 경유로 연소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중유가 어때요? 보일러가 전부 다 예열이 되면 그때 중유를 연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서 전환을 해서 그럴 때 경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경유하고 중유가 두 가지가 액체연료로 주로 사용되고요. 종류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 중유 이런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자, 품질이 균일하다 이런 특징은 무엇과 비교를 해요? 액체연료는 비교할 때 고체와 비교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기체와 비교도 합니다. 기체와 비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품질이 균일하다 이것은 기체 연료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지만은 고체에 비하면 엄청 좋죠. 그리고 발열량이 훨씬 높습니다. 연소 효율 잘 탑니다. 재가 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물론 공기가 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름이 나기는 하지만 아주 잘 탑니다. 열 효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반하기가 사실 편합니다. 이 조그만 통이나 커다란 탱크든지 간에 속에 담아놓기만 하면은 일단 그것을 어때요? 운반할 수가 있고 저장하기도 좋고 취급이 용이합니다. 이것은 석탄과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하는 용기, 저장하는 통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회분이 적습니다. 재가 되는 게 거의 나오지 않죠. 사실 액체연료는 잘만 태우면은 재가 안 생기죠. 그리고 연소 조절이 쉽다. 연소 조절은 뭐냐면은 버너 같은 것에서 분사를 할 때 가장 불을 약하게 떼는 것을 저연소라고 하고요. 불을 가장 화력이 세게 뗄 때 그것을 고연소라고 하는데 저연소일 때와 고연소일 때 이 몇 배만큼 불을 세게 뗄 수 있느냐 이것을 연소 조절 범위라고 해요. 조절 범위. 연소 장치 종류 가운데서 어떤 것은 연소를 조절할 수 있는 연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게 있어요. 약하게 세게 하는 정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연소 장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불을 줄일 때 완전히 줄였다가 세게 될 때는 완전히 세게 떼고 이처럼 연소 조절 범위가 넓은 연소 장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액체연료는 석탄 같은 이런 고체 연료에 비해서 연소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석탄을 연소시킬 때는 어때요? 지금 화력에 갑자기 2배, 3배 키워야 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석탄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화력이 세지는 것도 아니죠. 불이 붙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액체 연료는 고체에 비해서 연소 조절이 쉽습니다. 그러나 기체는 더 쉽습니다. 기체는 물론 액체 연료를 기체처럼 분사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겠지만은 원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연소 조절이 쉬운 것은 기체 연료가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화재나 역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름 자체가 석탄에 비해서 훨씬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뭐 누설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그리고 공기를 투입하거나 또는 점화 속도가 맞지 않아서 또는 배기가스가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강제로 많은 연료와 공기를 막 집어넣어서 투입하게 되면은 불이 연소실 입구 쪽으로 거꾸로 치솟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불이 거꾸로 치솟는 걸 보고 역화라고 합니다. 역화, 거꾸로 역이죠. 영어로도 간혹 나오는데 이것을 백파이어라고 합니다. 발음은 그냥 파이어, 피읍자 쓰기도 하고요. 원래 F-I-R-E, 파이어이기 때문에 한글 발음에는 없는 발음이잖아요. 입술을 깨물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백파이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용어도 있고 백파이어 이런 용어도 쓰입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역화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점이 해당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나 역화 위험성도 단점이고 6번 가동 중지 시에 보일러가 바로 식는다. 이것도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석탄 보일러는 공기구멍을 막아도 연탄 예전에 뗐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구멍을 막아요. 막아도 속이 어때요?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계속 빨갛게 달궈져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을 중지한다. 즉 연료 투입을 멈춘다 해도 그 화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식지를 않아요. 사실 보일러가 안 식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연소하는 방식이나 액체연료 또는 가스를 연소하는 기체연료 연소 방식은 연료를 차단해서 꺼버리면은 바로 연소가 중지가 됩니다. 끝. 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보일러가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식는다. 이것은 사실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좋은 보일러 그러면은 꿈의 보일러. 어떤 보일러가 좋을까요? 점화했더니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물이 다 끓었어요. 물이 다 끓으니까 불을 껐어요. 껐는데 보일러에 물이 식지를 않아요. 불을 껐는데도.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면 정말 꿈의 보일러죠. 그런데 그런 보일러는 사실 없고, 참고로 보일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아야지 좋은 건데 가동을 중지한다고 해서 버너를 끈다고 해서 갑자기 보일러가 식는다? 그러면 좋은 점은 아니죠. 이건 단점입니다. 기체연료를 연소하는 방식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체연료의 특징입니다. 기체연료의 종류는 먼저 LNG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LNG는 액화천연가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L자가 liquid, 액체를 동사형으로 만든 거, liquefied입니다. liquefied. 이거 액체란 뜻이고요. 액화시켰다. 그런 뜻이고요. N은 내추럴하다, 천연이다, 자연상태에 나온다 이런 소리고 G는 가스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를 약자로 LNG라고 하고 자연상태에서 땅을 판다든지 유전지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전지대 상부에 고여있는 가스라든지 기름 상층부에 또는 땅속의 가스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것을 캐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연가스인데 이 천연가스를 그대로 그냥 기체로 운반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운반해가지고 오면은 별로 저장을 많이 못합니다. 따라서 이 가스를 어떻게 만들어요? 압축하고 냉각하고 식혀서 액체로 만들어요. 그럼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운반하기가 좋아져요. 이게 바로 액화천연가스인데 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뭐냐면 CH4라고 분자식을 쓰는데 탄소 하나에 H 수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 메탄가스예요. 이게 메탄가스이고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그러면은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키면은 부피가 얼마로 줄어드느냐 하면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천연가스 600리터를
액체로 만들면 1리터 부피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액체로 만들어 놓은 천연가스를 다시 기체로 기화를 시키면 600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바로 이 천연가스를 가스 상태가 아니라 액체로 압축을 하고 액체로 만들어서 부피를 확 줄여서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탄이 이 대기압 상태에서 액체로 되는 온도, 액화되는 온도가 얼마냐?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마이너스 162도. 엄청 저온이죠. 일반적으로 냉동이나 가스에서는 영하 70도 이하만 내려가면, 영하 70도, 80도 내려가면 초저온인데 영하 162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처럼 초저온으로 온도를 떨어뜨려서 액화를 시켰는데 그것을 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고압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배로 싣고 오는 것, LNG를 싣고 오는 배, LNG선이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이런 배를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자, 그리고 이 LNG를 기화를 시켜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거, 사업체에 공급하는 거, 그게 바로 도시가스예요.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도시의 땅을 파면 나오는 가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각 도시에 있는 사용하는 곳에 공급하는 거, 가스 상태로 공급하는 거, 이걸 도시가스라고 하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일부 지역에는 LNG를 사용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LPG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LPG는 뭐냐? LPG는 L은 역시 액체로 만들었다. 액화라는 소리고, P는 석유라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석유는 페트롤리움 그렇게 말해요. 페트롤리움. 페트롤리움, P-E-T 이런 식으로 씁니다. 처음에 글자가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P. 그 다음에 G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이고요. 이것을 기화를 시키면은 주 성분이 뭐냐면은 프로판과 부탄이 주 성분입니다. 물론 프로필렌, 부틸렌 같은 나머지 짜투리 같은 성분이 있지만 주 성분이 주로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프로판과 부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신 분은 LPG를 액화 프로판가스 그렇게 읽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LPG는. 이 성분의 주성분이 프로판이 많이 들어있고 부탄은 조금 들어있습니다. 프로판은 분자식이 C3H8, 탄소 3개, 수소 8개. 부탄은 C4H10,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탄소가 많고 수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탄이 프로판보다는 발열량이 높습니다. 왜? 탈 성분이 많으니까요. 탄다고 하는 게 세 가지 성분이 탄다고 그랬죠. CHS 이렇게 탄소, 수소, 황 세 가지 성분이 타는데 탈 수 있는 탄소, 수소 이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연소되는 성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발열량이 많이 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기압 상태에서 액체로 되는 온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액체 상태였던 것이 기체로 되는 온도, 그게 얼마이냐? 대기압 상태이면 프로판이 영하 42도입니다. 영하 42도. 그런데 부탄은 얼마냐? 영하 0.5도씨입니다. 영하 0.5도. 따라서 LPG를 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뭐 식당이 있다고 쳐봐요. 공급을 합니다. 물론 압력 조정기 거쳐서 연소기구로 넘어가겠죠. 이 속에 들어있는 LPG는 프로판도 들어있고 부탄도 들어있어요. 만약 겨울철에 바깥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프로판은 영하 42도에서도 증발을 하기 때문에 막 프로판은 증발해서 기체로 나갑니다. 하지만 부탄은 영하 0.5도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기체가 되기 때문에, 증발이 되기 때문에
부탄 성분은 남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LPG를 용기에서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걸 보면 가스가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가스통을 약간 흔들어 보면은 무겁고 출렁출렁 하는데 나오지가 않죠. 그 이유는 부탄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공기 중에서 저절로 열을 흡수해서 저절로 기화가 되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걸 자연 기화 방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가열을 해서 열을 가해서 서서히 열을 가해서 전체적으로 다 증발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제 기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세히 다루는 것은 가스 기능사 편에서 다룹니다. 자, 이와 같이 LNG와 LPG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LNG는 정리하면 액화 천연가스이고 주성분이 CH4 메탄이다. LPG는 액화 석유가스이고 주성분이 C3H8 프로판과 C4H10 부탄이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액체 연료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액체 연료의 기준은 그냥 상온에서 평상시 온도에서 18도, 20도, 25도 이 사이에 놨을 때 상온에서도 그냥 액체 상태인 거 그대로 놔둬도 이걸 뜻합니다. 그리고 기체연료에 액화된 것도 포함이 되어서 기체연료에 분석을 하는데 어차피 상온에다 놔두면 평상시 온도에 놔두면 액화를 시켰던 것이 다 어때요? 증발해서 기체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화시킨 연료도 그냥 기체연료에 포함돼서 구분을 합니다. 기체연료의 특징은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이 공기비가 어떤 뜻이냐면 화장실 그림으로 한번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들으시는 도중에 뭐 주변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만, 자, 어떤 과학자가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응가를 하고 나서 물을 내리려고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네요. 작동이 안 돼. 레버를 내렸는데 안 내려가. 물이 안 나와요. 당황한 과학자가 그냥 바가지로 떠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겠죠. 근데 과학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궁금점을 가집니다. 물을 무작정 뿌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접촉하는 면적, 이동하는 거리, 달라붙은 끈적끈적한 점도 정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으로 계산하니까 한 바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바가지를 부었다. 이론적으로 계산은 그대로 맞다면 계산은 물론 오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부으면은 이게 떵이 내려가느냐 내려가다 말고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가지로 물을 부으면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물이 발생합니다. 연소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지금 떵이 쌓여 있는 곳을 연소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떵을 연료라고 한번 해봅시다. 연료가 연소하는데 투입되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바로 연소 처음에 연소되는 식을 적을 때 탄소가 C가 탈 때 O2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적은 게 있죠. 이걸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화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만큼의 산소가 딱딱 들어가고 또 공기는 얼만큼 들어가냐 이만큼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를 비례식에서 딱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공기만 넣으면은 이게 완벽하게 타느냐 아니에요. 연료가 연소되는 동안에 그냥 앞에서 송풍기로 불어넣고 그러면은 타든지 말든지 그냥 굴뚝으로 먼저 날아가는 공기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계산상으로 맞지만은 반드시 덤으로 얼마씩은 더 넣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떵이 내려가고 그래야지 연료가 완전하게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덤으로 넣는 것을 한 0.5바가지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 넣은 게 돼요? 실제로 1.5바가지가 넣은 게 되겠죠. 자, 이처럼 실제로 투입했던 공기량과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던 공기량을 비율을 계산해 본 걸 보고 공기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비는 연소할 때 실제로 들어갔던 실제 공기량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공기량, 이론 공기량을 나눠 본 것을 공기비라고 하고, 공기비가 1이다. 그 말은 이론 공기량하고 실제로 집어넣어서 연소시킨 그 공기량하고 똑같다. 이런 소리고, 다른 말로 하면 덤으로 넣은 공기가 없다. 이런 소리죠. 덤으로 넣은 공기를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과잉 공기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연소를 시킬 때는 과잉 공기가 0에 가깝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과잉 공기가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연료가 과잉 공기를 많이 필요로 할까? 덤으로 더 많이 어때요? 물을 부어야지 덩이 내려갈까? 덩의 상태에 따라서 어때요? 다르겠죠. 끈적끈적하고 점액질이 있으면서 이렇게 덩어리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이것은 좀 덤으로 많이 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지만 액체로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덤으로 들어가는 물은 어때요?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귀만 꼈어요. 그러면 어때요? 신육만 내도 되는 거죠. 이처럼 덩의 상태에 따라서도 덤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다르듯이 연료의 상태에 따라서도 연소실에서 투입되는 공기량이 달라집니다. 자, 이처럼 기체 연료일 때는 과잉 공기가 적게, 덤으로 넣는 공기도 거의 없이 해도 적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기비를 보면 가장 공기비가 큰 게 고체 연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액체 연료이고,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기체 연료이고, 기체 연료는 공기비가 1.1에서 많아봤자 1.2, 즉 처음에 계산한 것에 비해서 한 배에 비해서 10%나 20% 이내에 덤으로 된 과잉 공기만 집어넣으면 거의 완벽하게 연소가 됩니다. 액체 연료는 최소한 1.3에서 1.4 이상 됩니다. 30% 40% 정도의 덤으로 된 과잉 공기를 더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고체 연료는 그 이상입니다. 최소한 1.5 이상, 1.45 이상, 심한 경우는 2배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연료의 상태에 따라서 공기비가 달라진다. 즉 기체 연료는 덤으로 넣는 공기, 과잉 공기가 적어도 완전 연소가 용이하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황분이나 회분, 황성분이나 재가 되는 성분은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해가 되는 요인이나 또는 전열면, 연소실에 물이 접촉한 부분, 열이 흡수되고 있는 부분에 끓음이나 검댕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오손, 오염이 되거나 손상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또 단점에 해당됩니다. 3번부터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스는, 기체는 대부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온 상태에서 기체가 색깔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늘에 펼쳐져 있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이는 거. 물론 오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색깔이 보이고요. 또 하나, 염소가스 같은 독성가스는 누출이 되면 황록색 기체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어때요? 색깔이 안 보이죠. 사람이 방구 끼는데 방구가 색깔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색깔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거 방귀가 아니죠. 따라서 보이지도 않는 가스가, 또 하나는 냄새가 거의 없어요. 사실 냄새가 나는 가스들은 대부분 독성이 있는 가스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소가 냄새가 납니까? 안 나죠. 질소도 냄새가 안 나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옆 사람이 있는데 냄새가 나요. 그것은 순수한 공기가 아니죠. 공기 중에 뭔가가 섞여 있는 거죠. 후폭풍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가스가 뭔가 설비에서 누설이 된다든지, 누설이 되면은 공기 중에 있다가 어때요?
만약 탈 수 있는 가연성 가스 같으면 불씨만 있으면 폭발을 일으키겠죠.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급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험성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누설이 될 때 가스가 폭발될 위험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기에도 불편해요. 가스가 새지 않도록 안전히 밀폐된 아주 압력을 유지하는 그런 가스가 필요하고 운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장 운반에는 반드시 가스만을 전문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압력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스 종류마다 압력 용기의 재질이나 또 색깔이나 이런 것은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자세히 다루는 것은 가스 자격증에서 다루니까 에너지 관리에서는 그냥 특징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구분했는데 이것 이외에 미분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분탄은 원래 고체에 해당되는데 고체 중에서도 석탄입니다. 석탄을 덩어리 진 게 아니라 가루로 빻는다면 가루. 그러면 가루가 어느 정도로 미세할까? 이 가루를 빻아서 체에 걸릅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체에 걸르는데 이 체에 구멍이 얼마나 뚫려 있을까? 체의 규격이 1인치. 세로 1인치, 가로 1인치이면 1인치 제곱당 뚫려 있는 구멍 수, 이것을 단위를 메쉬라고 하는데 이 메쉬가 등장한 단원이 바로 2장에 보면 여과기 편에 보면은 여과기의 여과망의 규격을 나타낼 때 메쉬로 나타냈었죠. 이 메쉬가 숫자가 높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만큼 구멍이 가느다란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멍이 1인치 제곱당 150개 뚫려 있는 그런 망으로 걸렀을 때 거기에 걸러지는 아주 작은 가루, 미세한 가루, 이 정도의 상태로 분쇄를 한 가루.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가 뭐냐? 미국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가늘 미자예요. 미세하다. 분은 뭐냐? 가루다. 가루분. 알겠죠? 뭐 꽃가루 그러면 화분 이렇게 하잖아요. 분말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탄은 뭐예요? 탄. 석탄이죠. 석탄. 그래서 자세한 말로 한글로 분석을 하면 미세한 가루 석탄이다. 이런 상태로 된 석탄 가루는 보통 연소를 시킬 때 가루를 그냥 분사하는 게 아니고 연소시킬 때 일반적인 방법은 중유와 혼합을 해서 분사를 해서 연소를 시킵니다. 버너를 통해서. 그래서 연소 장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뒷편에 나옵니다만은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고체는 주로 화격자를 사용합니다. 화격자. 그런데 액체 연료는 버너를 사용하죠. 버너. 분사하는 거. 기체 연료는 버너를 사용하기도 하고 버너는 압력을 가해서 분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압력을 가해서 분사하는 게 아니라 자체의 기체의 압력으로 그냥 구멍만 뚫려 있으면 새어 나오는 것, 그냥 분출구로 새어 나오는 것, 이런 것은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연소 장치는 버너와 포트가 있다. 가정용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보면 주방에 있는 그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 밑에 압력을 막 올려주는 그런 분사 장치가 없죠. 배관에서 공급되는 가스 자체의 압력으로 그냥 구멍을 통해서 새어 나오죠. 그런 경우를 포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중에서도 석탄을 가루로 빻아놓은 미분탄 연료는 버너로 연소합니다. 미분탄은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격자 위에 얹어 놓으면 다 밑으로 송송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버너로 연소한다. 연소 형태가 조금 달라지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